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평소랑 발성이 아예 다르신데요, 쿠마님? 나 평소에는 쿠마님이 안녕하세요 이러시잖아요. 나 그렇게 읽으실 줄 알았지. 지직선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나 하몽님 처음으로 하는 거 처음 봤어.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쿠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번 주부터 새롭게 오프닝 시간에 준비한 코너가 생겼습니다. 무려 2가지 코너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간간히 후원을 해주시는 아주 고마운 청취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저희 방송 중에 직접 그 아이디와 후원 금액까지 불러드리면서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준비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매주 이제 댓글들을 몇 개 선정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딱 몇 개 꼽아서 방송 중에 읽어드릴 거니까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매주 후원이 쌓이면 그때그때 읽어드리는 걸로 할 건데 저희가 매주 여태까지 후원이 쌓일 수가 있을까? 근데 저희 요즘 꽤 후원 실적이 좋습니다. 말해도 될까? 근데 지금은 우선 여태까지 저희 4월에 오픈을 했잖아요. 4월부터 여태까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을 제가 추려서 읽어드리려고 하니 감사하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최다 후원자가 계세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분. 소시민님. 소시민입니다. 님께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총 10회 후원해주셨어요. 10회? 와, 정말 많다. 되게 많이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 5,800원. 매번 우리 방송을 들어준다는 거니까 그게 맞아요. 더 고마운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소시민입니다라는 분은 꽤 예전부터 네네네. 꾸준히 청취해 주시는 분 같아요. 댓글도 되게 옛날부터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첫 후원이 6월이고 지금 제가 이 소시민입니다 님의 후원 목록을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거 좀 신기하다. 근데 거의 다 제 거예요. 다음. 다음 분. 감사합니다, 소시민님. 네, 그리고 저희 역사상 첫 후원 다들 기억하시죠? 쿠마님은 모르실 수 있겠으나. 2화 때 4월 1일 날 들어온 거. 그 날짜도 기억해요? 그러게, 나 그럼요. 그렇게까지는 기억 안 했는데 2화 맞고요. 돌땡이 형님이 1만 원. 감사합니다. 저희 아는 분이죠, 이분. 건너 아는 분이지만 저희 첫 후원이었다는 거에서 되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돌땡이 형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6개월 뒤에 하고 있는데 이걸 보겠어요? 그리고 서울다음에 감사하게도 500원을 후원해주신 IOP0518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결산 특집에 후원해주신 르루43님 5,000원. 5,000원. 많이 크다. 하셨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정리하는 딱 그 순간에 또 후원이 한 번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되게 그러니까 자주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딱 정리하는 순간에 향유고래님이 30회 매트릭스 편에 500원 오, 감사합니다. 후원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댓글 읽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안느님 목소리나 말투가 유인나 씨와 비슷하네요. 듣기 편하고 좋습니다. 아니, 좋은 댓글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게 제일 좋았다는 거죠? 네. 아, 이보다 좋은 댓글은 없어요. 이건 유인나 씨 의견도 들어봐야 돼.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댓글 보고 좀 뜨겁했어요. 제가 최근에 매트릭스를 발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를 매트릭스 덕후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키메이커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신 남자 배우분을 일본계 배우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30회 매트릭스에서. 근데 한국계 배우시라고 와이난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팩트체크는 언제나 좋죠. 그쵸. 근데 시국인 만큼 제가 굉장히 잘못되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매우 뭐. 화가 났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주부남님께서 서울다움에 댓글 달아주신 것도 감사하게 읽었어요.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인사동 갔을 때 추억을 되새겨주시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서울을 더 포부 있게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제 생각도 비슷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방고다님이 처음 왔어요. 이런 방송들이 있다니 참 대한민국에는 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댓글이었는데 제가 지지익선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던 생각이랑 너무 비슷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되게 감사하네요. 네네. 소시민입니다 님이 쿠마님 반갑다고 댓글 주신 거 저도 반갑습니다. 쑥스러워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루루43님께서 저희 시즌1 결산 특집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좀 길어서 저희가 약간 격렬하게 토론했던 회들이 재밌었다라는 댓글을 맞아요, 달아주시면서 봤어요. 영화 더 랍스타를 보고 음. 패널들끼리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자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 주신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시즌1을 또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맞아요. 사실 이 댓글 이후로 저희가 더 랍스터 영화를 저희끼리 사적인 자리에서 수다 떨면서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발제 주제에 대해서 추천하는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주제는 노벨 문학상입니다. 사실 저희 첫 발제 하시죠, 쿠마님이. 네, 맞아요. 준비 힘드셨어요? 준비가 1시간 정도 분량을 준비를 해왔는데 정말 많은 양이 필요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대변해주고 그러게, 계시네요. 그러게. 아니 아무리 준비를 해도 30분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분량을 채우다 보면은. 네네. 근데 이제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항상 10월에 수상자가 발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문학상인데 이게 녹음이 올라갈 때는 11월이겠지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때는 10월이니까 시기에 맞춰서 이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요. 세계 3대 문학상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잠깐만, 그 전에 네. 고발할 게 있습니다. 고발이요? 이 자리에 눈치 본다. 노벨 문학상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쿠마님? 노벨 문학상을 모르는 사람이 나는 그 있다고요? 사람과 여태까지 녹음을 같이 했다는 게 창피하고 그런 분과 지금 상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욕스럽고 겸상을 못하겠어. 나는. 지금 옆에 앉아있네요. 아니, 노벨 문학상의 존재를 몰랐대요. 오늘 되게 유익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럼요. 본인 얘기 좀 정치자야 아니, 오늘. 잠깐만. 본인 얘기 좀 해봐요. 아니 노벨 문학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런 거 아닌데 어딘가 언젠간 들어봤겠지. 그러니까 기억 저편에. 있다고 인지를 하지 못했다. 근데 약간 기사를 많이 읽지만 노벨 화학상을 누가 받았다. 뭐 노벨 수학상을 뭐 누가 받았다. 노벨은 수학상 없어요. 수학상 없다.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기사로 많이 보는데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았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스웨덴에서 받고 그 스웨덴 맞나? 스웨덴에서 봤죠. 조사하셨다. 아니야, 나 스웨덴 갔을 때 여기서 노벨 수상한다고 아, 들은 것 같아. 쿠마님이 이런 무지랭이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난이도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방금 질문이 세계 3대 문학상이었는데 제일 큰 문학상을 모르시니까. 딴 나머지 건 알아요. 얘기도- 맨부커상. 그래. 그거는 그 채식주의자로 수상 받았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정말 하나도 후보군이 안 떠오른다. 모르겠다. 골든글러브. 진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힌트 주면 안 돼요? 맞아, 힌트 줘요. 나 맞추고 싶어. 초성 맨 처음 거. 기획. 기욱이 기억. 뭐야? 저기요. 몇 기억? 글자예요? 몇 글자예요? 3글자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뭐뭐상이에요? 아니면 뭐뭐뭐상이에요? 뭐뭐뭐상. 그래미? 오늘 재밌겠다. 영어예요, 영어? 한글이겠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 주는 상이에요. 나 기억 모르겠다. 요소밖에 생각이 안 나네. 모르겠어요. 공쿠르상이라고 있어요. 오늘은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우는 노벨 문학상, 맨부커상, 공쿠르상 중에서 노벨 문학상 얘기를 할 거고요. 시기가 시기인 것도 그렇고 또 제가 문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면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책 표지에 있더라고요. 무조건 찍히지 않나요? 네, 무조건 찍히죠. 그리고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음. 그런데도 이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혹시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우선 수상작을 아세요? 잠깐만. 수상자 아는 거. 아는 사람 있는 사람. 아 잠깐만 일단 얘기를 하시겠지만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니고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는 작가한테 주는데 특정 작품한테 줄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봉준호한테 줄 수도 있고 기생충에 줄 수도 있고. 대부분 작가한테 주는데 그 작가의 이 작품이 특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죠. 아, 그냥 수상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뭐 유명하다던가 뭐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졌다던가 내지는 상을 받았다던가 하는 거를 좀 더 먼저 보게 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 아는 책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조금이라도 더 얘기해볼 뭐 요량으로 책을 읽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주제로 하신다고 해서 역대 수상작 리스트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본 게 헤르만 헤세 데미안,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 페스트, 그리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문학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 조금 의외이기도 했고. 질문 있습니다. 네. 저는 노벨 문학상을 정말 몰라서 잘. J.K. 롤링이 받았나요? J.K. 롤링은 받지 않았어요. 기준이 있구나. 네,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마냥 인기 많고 유명하다고 받는 상이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J.K. 롤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화로 비유하자면 엄청 흥행이 잘 되는 프랜차이즈지. 감독이고, 그치, 그런 분이고, 이제 수상 작품성이 있다고 하는 건 뭐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례는 말이 없네요.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2019년 수상자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작년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를만 하네. 닥쳐봐 좀. 얘기 좀 듣자.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따로 있는데 여기 2018년에 그 스웨덴 할리먼이라고 노벨 수상자를 선정하는 곳에서 미투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에 수상자가 2명입니다. 아, 원래는 한 해에 한 명이에요? 네, 한 해에 1명이고 2명인 때도 있는데 3명까지는 주지 않고요. 2018년 수상자, 2019년 수상자 이렇게 올해 2명 발표를 했어요. 그 2명이 페터 한트케와 올가 토가르추크라는 작가이고요. 올가 토가르추크는 여성 작가이면서 2018년 수상자고, 페터 한트케는 남성 작가이면서 2019년 수상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쉽게도 이 작가들의 작품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만약 요청이 있으시면 다뤄볼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인터넷 치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 정보라서 저는 오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이 과연 좋은 작품인지, 상을 받은 작가들이 좋은 작가들인지, 그리고 노벨 문학상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노벨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범래님께 여쭤볼게요. 노벨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노벨이 만들었죠. 매기는 거다, 이거. 노벨이 만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창시자 노벨.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신합니다. 노벨이 만들었어요. 노벨상은 노벨이 만들었으나 노벨 문학상은 나중에 나온 거 아니에요? 노벨상은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산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분이 범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거 위인전에서 본 거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원래는 광산 개발을 위해 만들어졌었는데 군사적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로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마음이 한켠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한 신문이 실수로 형인 루드비히 노벨 대신에 동생인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는 부고 기사를 실게 되는데, 이 실수 부고 기사에서 신문 기자가 알프레드 노벨을 두고 죽음의 상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죽었는 줄 알고 네, 좀 더 말을 편하게 썼나? 네. 조금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쓴 거죠. 노벨이 이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모은 엄청난 돈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회에 환원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가 기부한 돈이 3,200만 크로나인데요. 하나로 약 39억쯤 되는 돈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가 1896년이거든요. 이 돈으로 노벨상을 설립해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 굉장히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인데요. 현대전에 사용된 강력한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죽음의 상인이라는 혹평을 듣기도 하고, 인류에 이바지한 지적인 업적에서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을 제정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듣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노벨상이 이 노벨을 닮은 건지 굉장히 잡음이 많아요. 이건 좀 제가 조사를 하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문학 얘기는 아닌데 노벨 평화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어요. 추천에는 기준이 없는 건가요? 추천은 스웨덴 할리먼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추천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추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밝히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50년 동안 그거를 비밀로 붙여요. 아, 가르쳐 50년 주죠. 뒤에는 수상 기준, 추천 기준을 밝히긴 밝혀요? 어떤 문서 같은 게 공개가 돼요. 저 그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스웨덴 할리먼이라는 곳은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이며 그 알프레드 노벨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늘 조급하네 내가. 그리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도 전쟁 종식 공로로 2차례나 후보로 올랐었고요.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도 재임 중에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니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평화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평화와 반대되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 그것도 극단에서 악명을 떨친 사람들이 후보에 올랐다는 거는 어떤 필터링의 과정이 의심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평화상을 깊게 찾아본 건 아니라서 놀라운 점들을 제가 찾아본 건데, 이 평화상도 이 국제 정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때 당시의. 그리고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9개월 만에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너가 도대체 뭘 했는데 평화상을 받았냐? 나도 그러게, 잘 9개월이면? 모르겠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트럼프도 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그렇죠.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유권자들이 막 노벨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아, 반대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아니 받으라고. 그러니까 아, 받으라고? 집권 유세에서. 근데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국내 정치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과의 이슈가 있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이제 북한의 핵을 없애냐 마냐 이제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노벨 평화상 하나 주고 핵 좀 어떻게 해봐라 막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시사 프로 같은 데서도 많이 하기도 하는 걸 들었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핵을 없애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학상에도 이렇게 이상한 일이 많은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거고요. 일단 계속해서 노벨상이 뭔지 알아볼게요. 노벨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만들어진 상이고요.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고요. 6개 부문이 있습니다. 뭔지 다 아세요? 물리학상, 화학상, 그리고 평화상. 평화상, 문학상. 문학상, 2개 더 있네. 생리학상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네, 5개네요. 경제학상? 어떻게 맞다. 하셨어요? 아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6개 부문,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수상이 이루어지고요. 아까 스웨덴 할리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수상자 선정은 평화상만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가 선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스웨덴의 3개 기관이 맡습니다. 왜 노르웨이와 스웨덴 이렇게 나눠졌냐 하면 원래는 이 두 나라가 한 나라였다고 해요. 노벨이 죽기 전에는. 그런데 노벨이 죽고 난 후에 분리가 되었는데 이때 세워진 기구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스웨덴 할리먼이라는 곳에서 평화상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부분을 시상을 하고요. 문학은 이 할리먼도 3개 기관이 있는데 이 3개 기관 중 스웨덴 예술원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제가 아까 퀴즈 내셨을 때 쿠마님이 노벨 문학상은 나중에 생긴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서 저도 헷갈려 찾아봤는데 나중에 생긴 상은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5개 부문이었어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은 이제 노벨의 유언과 관계없이 생긴 상이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수상 부분들은 노벨이 유언으로 정확히 남긴 포인트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노벨상을 찾아보면서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봤는데 나온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제정된 상이니만큼 이 5개 부문을 정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까지 나온 에서는 그 5개 부문을 지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몇 년 전에 한 20년 10살 전 전후? 아니야? 10살 전후? 이 노벨상이 발표가 매년 10월에 이루어지고요. 올해는 문학상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가 토가르추크와 페터 한트케가 받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약 900만 크로나, 이게 하나로는 11억 원이고요. 엄청 많이 주죠.
그리고 금메달과 상장이 주어집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주는데 상상도 못했네? 그래서 노벨상의 권위가 이 돈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부문당 그렇게 줘요? 네, 부문당.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노벨의 그 노벨이 죽기 전에 유산? 기증한 돈에 그게 이자가 계속 불려지니까. 아니 뭐 재단이 있겠지. 네. 뭐 그 돈을 지금까지 대박이다. 불러오진 않겠죠. 저는 노벨상들이 다 그냥 명예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 돈방석에 앉는 느낌이에요. 와, 왜냐하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많이 준다. 깜짝 놀랐어. 이게 왜 제가 돈방석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11억 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바로 에이전시가 붙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을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따로 붙고 대박이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 수출이 되기 시작하고 엄청 많이 팔리면 그로 인해 생기는 부수적인 수입이 나오겠죠. 이거 약간 그거 같네요. 노벨상을 탐으로써 그 책이 유명해지는. 네, 그런 효과도 굉장히 많아요. 신기하다. 뭔가 딱지 하나 붙으면 꼭 읽어야 될 저 응.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상을 받으면 조건이 하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상하고 나서 1년 안에 그 스웨덴 할리먼에 가서 강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밥 딜런이라고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탔거든요. 재작년인가요? 2016년입니다. 네, 탔었는데 본인은 그 강연을 하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어디에 뭐 칩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나? 뭐 약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거를 대신한 뭔가 글을 쓰셨다 그랬나? 뭐 그걸로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딘가에 가서 강연을 하진 않고. 밥 딜런이 그때 수상 취소된다, 수상 안 하겠다 뭐 말이 굉장히 네.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 노벨 문학상 후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이 노벨 문학상의 후보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5개국어 이상으로 번역된 작품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중성과 인기 혹은 유명세가 있기는 있어야겠네요. 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개국어 이상으로 번역된 작품이 스웨덴어로 번역이 되어야 해요. 5개국어 이내에 스웨덴어가 꼭 있긴 있어야 되네요.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스웨덴하고 가까운 국가들이 좀 이점이 생겨요. 그치, 유럽 국가들이 유리하겠죠. 어쨌든 그 스웨덴 할리먼이라는 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도 읽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당연한 이유네요. 이게 생각보다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조건인데 일단 해외에 수출을 하는 작품이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스웨덴에 수출이 되는 거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 스웨덴 할리먼이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독재 정권에 저항을 하거나 혹은 인류애를 가득 담은 작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두환이 평화상 후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관이 다르다고요 했으니까. 근데 그 참 언어에 대한 핸디캡이 큰 것 같은 게 제가 김영하 작가 그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국어로 쓴 책까지이고 그게 번역이 돼서 외국에 출판이 되는 순간 자기의 손은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표현이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렇죠. 의미 전달이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이제 노벨 문학상의 조건은 결국 스웨덴어로 얼마나 잘 번역했는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채식주의자가 상을 받은 이유가 번역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맨 부커 상을 받을 때. 그래서 그 번역가가 또 이슈가 돼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나라가 왜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는지도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작가들이 몇몇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상에 가까웠던 작가가 사실 윤동주! 고은이었죠. 고은 시인. 이거 자를래. 네. 근접하지도 않았나요?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건데요. 그 고은 시인이 성추문에 휩싸여서 지금은 어딘가로 사라지셨지만 노벨 문학상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네, 매년 거론이 됐었고 후보자도 됐었고 유럽에 체류하면서 자기 작품 번역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셨어요. 근데 뭐 그분이 이제 수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한국어로 표현을 엄청 이제 뭐 제가
이런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간드러지게 우리 언어만 쓸 수 있는 표현을 했는데 음. 번역이 안 돼서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네, 있어요. 그렇겠죠. 번역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의 정서나 아니면 어떤 표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번역을 할 때는 안중근 의사를 닥터 안이라고 어우,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어쩜 합니다. 좋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고은 말고는 황석영, 조정래, 한강, 김동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윤동주 시인이 상을 못 받는 이유는 노벨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수여를 합니다. 아, 한국이 일제 식민 지배 하에 있었잖아요. 그쵸. 네네. 제가 스웨덴 할리먼이 독재 정치에 저항하는 인류애가 가득한 작품들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항 작품이 많이 나왔는데 왜 문학상을 못 받느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마음 아파.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인류에게 공헌한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일단 사망하였으면 상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우리나라 윤동주 시인 말고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마르셀 프루스트도 콩쿠르상은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으려고 했던 때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좋아요. 제가 언급하는 작가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작가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여기에 문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대표작도 함께 언급을 할 거예요. 난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는 할 수 맞추실 수 우리 있으실 범례 거예요. 어린이. 하나는 맞추실 수 있어요. 제가 5명 얘기를 할게요. 노벨상을 받았을 것 같다예요. 뭐 OX로 하면 아니지. 돼요? 오지선다 아니야? 받았을 것 같은 작가들을 다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다, 모두 어려워. 고르시오. 개 싫다. 모두 고르시오. 엄래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맞추실 수 있어요? 이런 말하면 더 부담되는데. 지금 약간 깍두기야. 아까 웃긴 나왔어요. 범례. 아까 나왔어요. 1번 데미안의 헤르만 헤세. 2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프리드리히 니체. 3번 호밀바테 파수꾼의 제롬 데이비드 살린저. 4번 구토의 장폴 사르트르. 5번 폭풍의 한가운데의 윈스턴 처칠. 정답. 전부 다. 전부 다 정답 4개. 4개, 저는 3개. 3개. 헤르만 헤세, 지금 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제가 적어 놓은 거. 어. 헤르만 헤세, 장폴 사르트르, 처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가 아까 수상작을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이건 컨닝한 거죠. 아니, 아까 난 예습한 방송 전에 거죠. 준비한 거지. 예습한 거. 둘이 아, 싸우고 예스. 결론 내고 와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네, 맞았습니다. 예. 데미안의 헤르만 헤세, 그다음에 구포의 장폴 사르트르, 폭풍의 한가운데의 윈스턴 처칠인데요. 재미있는 게 헤르만 헤세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서 왠지 받았을 것 같지만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사상가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고 슐라님이 많이 얘기해 주시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철학자에 좀 더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처칠은 역사가 혹은 정치가라고 훨씬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아, 처칠이 역사가로도 활동을 했었나요? 저는 영국 수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도 4명이라고 했던 게 처칠을 빼고 다 생각한 아. 거였거든요. 처칠이 있을 때가 사실 한창 전쟁이 음. 많을 시대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수상작을 보면서 쭉 내려오다 처칠에서 한번 딱 멈췄는데 왜 이분이 있지? 그러고 봤더니 53년에 2차 대전 회고록인가? 뭐 그게 네. 폭풍의 이건가 봐요. 그래서 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고 넘어가서 기억났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작품들이 있고요. 처칠이 사실은 엄청나게 다작을 한 작가예요. 아, 그래서 작가의 장편 소설도 있고 그다음 역사 기록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천재네, 천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밀바테 파수꾼을 쓴 셀린저나 아니면 비슷한 류의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인 프리드리 니체는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웨덴의 할리먼의 노벨 문학상 선정 기준이 아주 들쑥날쑥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제가 책을 읽어본 작가 위주로 이분이 있지 않을까 이러고 봤는데 없다고 좀 의외였던 게
도스토예프스키가 네, 없어가지고 되게 의외라 생각했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러시아 작가기도 하니까 뭔가 스웨덴하고도 좀 가까워 보이고 했는데 없어서 좀 의외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웨덴이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가 굉장히 많은데도 톨스토이도 네. 받지 못했어요. 어렵네요, 진짜. 네. 그럼 갈수록 이 수상 기준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데. 근데 수상 기준이 궁금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노벨상이 그냥 그런 상이구나 싶은데요. 점점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원래 노벨상이라는 게 정말 인류애를 가지고 주는 특별한 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냥 노벨 재단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상 정도로 오히려 좀 격화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약간 지금 설명 듣기 전에는 노벨상 하면은 진짜 범지구적인 사적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확실히 오늘 들어보면 스웨덴이란 나라에서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로컬 프라이즈네. 약간 그런 느낌? 하긴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이 미국 인터뷰를 할 때 너는 아카데미상 그 오스카 후보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막 물어봤더니 봉준호 감독 답변이 오스카 걔네는 그냥 로컬이잖아 이러고 말았던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맥락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카데미상 하면은 진짜 지구에서 제일 큰 영화상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 미국에 관련된 그들만의 리그 느낌? 그래서 걔네는 오히려 외국어 상인가? 뭐 그런 상이 아예 따로 있고 나머진 다 영어로 만들어진 영화들을 수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얘기도 조금 비슷해요. 역사가 정치가 사상가들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유명하다고 해서 또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노벨 문학상의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적인 방향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에게 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적인 방향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는 건데 이 이상적인 방향이라는 부분을 할리먼에서 매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긍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향이라고 해석을 한다던가 어떤 때는 독립적인 입장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 탓에 마땅히 문학상을 받아야 할 작가가 상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이 되게 대중적인 문학한테 상을 주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갑자기 무명 작가한테 상을 준다거나 그렇게 10년 단위로 막 쪼개지고 이래요. 이 노벨 문학상이 수상 결정을 내린 뒤에 향후 50년간 수상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붙이는 걸로 유명한데 1954년 상을 받았던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대한 의견이 50년 후에 2005년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로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성실성, 작가의 성실성 그리고 예술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밍웨이는 오직 4명의 심사위원한테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표현 능력은 뛰어나지만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평도 있고 또 그는 존경받을 만한 어떤 작품도 쓰지 못하였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이 정도로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일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관이라 하면은 저런 평은 이거잖아요. 별로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 수준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점은 이만큼 도달했으나 이런 점에 관해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도달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뭐 밸런스 이렇게 평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약간 뭐 위대한 작품 없어요. 이런 느낌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문학의 원래 특징이 그렇듯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상인데 우리는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 하면 무조건 좋은 작품, 엄청난 작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몇 개 있죠. 뭐 서울대 필독도서 100권, 뭐 노벨 문학상 수상작 뭐 이런 것들 붙으면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노벨 문학상의 권위를 무너뜨린다기보다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스웨덴 할리먼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방향으로 큰 공헌을 한 작품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이상적 방향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가지고 왔어요. 전 노벨상 위원회 회장이었던 크엘 에스프 마르크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글에서 이 상을 처음 수여하기 시작한 1901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할리먼이 이 어휘를 해석한 과정을 밝힙니다. 1901년부터 1912년까지가 고상하고 건전한 이상주의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상적 방향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족, 국가, 교회를 신성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예요. 이때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를 발표를 하고 에밀 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는 척하지 마요. 아니 들어볼 수 있잖아. 그 뭐야 저기 그 캡틴 아메리카에서 악당 이름이 졸라 박사잖아요. 아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이 에밀 졸라라는 분이 목로주점이라는 대표 서적이 있는데 이분도 꽤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때 자신의 작품에서 판무파탈 캐릭터를 확고히 정립하고 계실 때예요. 근데 이 판무파탈이라는 게 고상하고 건전한 이상주의와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도 불륜 얘기가 중심이 되는데 이 두 명은 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1901년에 상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노벨상의 수치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슐리 프리돔이라는 프랑스 시인이 1901년 첫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앞서 말했던 건전한 이상주의로 그런 작품을 계속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건전하다는 게 말 그대로 성적으로도 건전하며 사상적으로도 건전한 느낌? 말 그대로 아까 보수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아요. 뭔가 약간 예전에 그런 청교도주의라던가 금욕을 강조하고 탐욕하지 않고 남의 이유를 탐하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때 제가 상을 받은 분들을 언급해 보려고 했는데 몰라, 진짜로 우리가. 아는 작가가 한 명도 없었어요. 빨리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스킵을 하고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이 그 뒤에 있는데 중립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작가들에게만 상을 수여해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출신 작가들이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작가들이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전쟁의 주역이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 작가들이 상을 대거 받게 되는데요. 노벨 문학상이 국가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상을 받은 작가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작가들을 꼽자면 로맹 롤랑 로맹 롤랑.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그리고 크누트 함순 등이 있습니다. 문체가 함순이? 함순 한글 이름 아니에요? 함순이? 문체가 화려한 작가들도 이때 주목을 받아요. 1930년대에는 인류에게 보편적인 관심사라는 게 이상적인 방향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인류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거예요. 이때서야 미국 작가들이 상을 처음 받아요. 1930년이 들어와서요. 그리고 이때는 보편적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취향에 노벨상이 흔들리던 때였는데 이때 대중문학이 굉장히 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지 3부작을 집필한 펄벅 미국 작가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혹시 대지라는 토지는 들어봤어도 대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 대지가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학을 어떡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가릴 수 그러니까.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거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코아님 지금 약간 수준 절레절레.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집 싸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항상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의 반대급부도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1930년대에 대중문학이 많이 인기를 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40년대에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게 이때 윈스턴 처칠이 상을 받게 되는데 처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설가라기보다는 정치가나 역사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처칠이 굉장히 다작을 한 작가이기는 하지만 소설에서 그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보기는 약간 힘들다고 해요. 제가 처칠 작품을 읽어본 거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한 결과 처칠의 문학 작품이 한글로 번역된 게 없었어요. 제가 찾기로는. 하나도? 네. 오.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역사서에 좀 더 맞는 작가다. 문학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재미있다고 제가 얘기한 게 노벨 문학상이 문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지가 살짝 드러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 에세이, 시 혹은 극 같은 거 이외에도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모두 문학적이라고 보는 굉장히 넓은 문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동문학 그리고 환상문학은 상을 받지 못해요. 판타지? 환상문학이랑 네. 판타지, 나 SF 이런 거. 네. 약간 오락용 소설은 배제하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문학을 굉장히 넓게 보면서도 좁게 보는 약간 이상한 보수적인 기준이에요. 느낌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느끼기에 진짜 문학만 준다 이런 느낌? 그리고 사르트르도 상을 이때 받게 되는데 사르트르가 구토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철학자에 가깝고요. 사르트르가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되기 직전에 자기가 왠지 받을 것 같아가지고 재밌다. 네. 스웨덴 할리먼에 편지까지 보냈다고 해요. 나 주지 말라고? 네, 어. 자기가 수상자면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주라고. 그게 웬만한 자기애와 이 자신감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지 않나? 진짜 아니면- 힙합이네. 아니면 어쩌려고? 근데 더 웃긴 게 주소를 잘못 썼어. 플렉스. 네, 멋있다. 귀엽다. 그래서 어디로 갔대요, 그게? 다른 데로 갔는데 반송된 거 그 아니야? 사람이 그냥? 할리먼으로 다시 전달해 준 건가? 편지가 할리먼에 전달이 안 돼서 사르트르가 결국 수상을 하게 됐대요. 멋있네. 야, 이거 멋있다. 재밌는 얘기다. 아,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거 스토리 하나 만들려고. 픽처, 픽처. 가십을 아는 사람이네. 얼마나 회자되겠어 이 야, 썰이. 재밌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수상 거부를 밝히게 되는데 이제 노벨 문학상이 발표가 됐을 때 사르트르한테 막 기자들이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르트르가 딱 이렇게 나는 이거 받지 않겠다. 라고 찍힌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때의 인터뷰가. 이 상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영예로운 일이더라도 자기 자신이 제도화되거나 아니면 노벨 문학상이라는 압박을 받고 싶지 않고 작가는 글로써 말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예를 거부한다. 라는 멋진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진짜 너무 멋있죠. 멋있다. 이게 근데 샤르트르가 돈을 마다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 만약에 그냥 저의 개인적인 편견으로는 글을 쓰는 사람은 부유하지 못하다는 편견이 진짜 저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편견에 부합하는 분이었다면은 이걸 마다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토가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치. 이미 재력은 있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아까 우리 이야기한 대로 수상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구토라는 소설이 그래서 뭔데 하고 전 그래서 세계에 더, 퍼져 나갔을 수 있어요. 더 많이 팔렸을 수도 있어요. 가십을 아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와. 방송을 아시는 분. 거기에 사르트르가 덧붙여서 문학상이라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문학의 우수성에 등급을 매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진짜 있었다고 멋있다. 합니다. 너무 멋있다. 반하셨어요? 반했어. 다음 주제는 샤르트르입니다. 감당이 안 되실 텐데. 감당이 안 될 거래. 왜 그걸 짚어요? 나 웃고 넘어가려 했는데. 한 번 더 짚으려고. 그 다음에 1978년 이후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대가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거의 무명 작가에 다름 없었던 사람들이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굉장히 많아요. 1986년 이후는 전 세계의 문학이라는 거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상을 수여하게 되는데 그동안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가 지나치게 유럽 작가들에게서 많이 배출되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두 번째 퀴즈를 낼 건데 유럽에서 미국 포함이네요. 노벨 문학상을 많이 배출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볼 거예요. 4개 국가고요. 제가 직접 셌어요. 어허. 1번 프랑스, 2번 아까 지금 4개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순위만 매기면 네. 될까요? 아, 네네. 약간 감으로 이 나라가 문학성이 높은 것 같다. 아니면 좀 찍어 맞추셔도 되고 1번 프랑스, 2번 스웨덴, 3번 미국, 4번 영국. 정답. 말씀해보세요.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땡. 정답.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일단 1번으로 마음속에서 독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4명에도 안 들어간다는 거에서 일단 감을 완전히 잃었어요. 이 4개국이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저 다시 네. 한번. 정답. 스웨덴,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이 1등이 아닌데? 정답.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
아니에요. 아, 그냥 프랑스가 1위는 맞아요. 정답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차피 찍는 것 같아요, 저희 다. 프랑스에서 15명이 받았고요. 많이 받았죠. 미국이 12명, 영국이 10명, 스웨덴이 8명의 수상자를 각각 배출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수상자가 총 116명이거든요. 이 네 나라에서만 45명이 나온 거예요. 많이 받았네. 네. 스웨덴이 1위가 아닌 게 되게 좋게 보이네요. 제가 지금 봤는데 스웨덴, 독일이 동점이에요. 공동 4위예요. 8명. 독일 작가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까 헤르만 헤세가 독일 사람이고요. 독일 문학해서 뭐 니체도 독일 사람이고 뭐 유명한 분들이 많으니까. 예. 쿠마님은 일일이 하셨는데 이미 이거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미 새놓은 게 있었어. 이미 새놓은 게 있군요. 그 외에는 이탈리아 그리고 소련 작가들도 상을 많이 탔습니다. 아쉽게도 아시아 국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 말고는 상을 받은 국가가 없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말고 없습니다. 정말 유럽에 치중된 상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래서 아프리카계나 아시아계 비유럽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그림의 떡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노벨 문학상을 주시는 분들도 계속 의식해서 상을 지구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아프리카계,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더불어 미국의 흑인 여성 작가들도 상을 못 받다가 이때 와서야 상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21세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노벨 문학상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을 하되 이 상이 불러일으킬 정치적 의미나 파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2000년도 수상자인 가오싱젠이라는 중국 작가인데 거의 무명 작가였어요. 그런데 그의 예술적 성과에 더불어서 정치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한 작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헝가리, 터키 같은 노벨 문학상의 변방에 있던 작가들도 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서야 강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국가의 작가들이 상을 받고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었던 루마니아 태생 여성 작가인 헤르타 밀러도 이때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노벨 문학상의 수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훌륭한 문학 작품을 정의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주는 거고 상금도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말했다시피 노벨 문학상의 이상적인 방향으로 인류에 공헌한 문학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서 변동이 굉장히 극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시대를 잘 타고난 작품이라고 보는 시선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상을 받은 페터 한트케가 주목할 만합니다. 알바니아계의 인종 청소로 악명이 높았던 전 세르비아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옹호한 전력이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인종 청소를 옹호한 작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거. 네.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좋은 작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요. 우리나라 고은 작가도 마찬가지죠. 고은의 작품을 교과서에 실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고은과 고은 작품을 붙여서 볼 거냐 따로 떼어놓고 볼 거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그러면은 수상 이후에 이제 무조건 살아계신 분만 수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상 이후에 그가 이제 수상자로서의 면모를 박탈할 만한 행동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몇 가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 수상이 박탈되기도 하나요? 수상 이후에? 박탈된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받으면 땡이구나. 네. 근데 약간 상금이라던가 자체가 일회성이 짙잖아요. 이게 후원 개념에 몇 달에 한 번씩 이것도 아니고 한 번에 11억 정도를 한 번에 약간 복권 당첨되듯이 주는 건데 뺏어 가기도 애매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돈은 못 뺐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경우에 금메달을 수상했더라도 몇 년 뒤에 도핑이 밝혀지거나 하면은 수상이 취소되고 은메달이었던 사람이 금메달로 올라가고 바뀌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거 명예에 대한 거니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수상 거부를 한 것은 봤는데 수상 박탈은 못 봤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작가들이 이제 뒤에 언급이 될 건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페터 한트케가 인종학살을 옹호를 했는데 이 작가가 과연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되냐에 대해서 반대를 표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노벨 문학상이나 평화상이 이과 계열의 상보다는 더 본인의 그런 신념이나 생각 같은 게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리학이나 화학은 실제적으로 그 학계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칭해지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는 반면에 이거는 더더욱이나 더 주관적이기 때문에 더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애매해요. 굳이 인종학살이나 나치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작가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어떤 때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상을 안 주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치적이어서 상을 주는 때도 있어요. 독일에 지나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작가라던가 중국의 정치에 너무 깊게 관여하고 있는 프랑스 작가도 있는데 제가 아예 모르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들도 모를 것 같아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문학성을 인정받았어도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우파 정치에 협력하면 상을 못 받는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좌파는 독재자를 지지해도 상을 받는데 우파 독재자를 지지를 하면 상을 못 받아요. 이 대표적인 예가 보르헤스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보르헤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잘 맞는다. 이 보르헤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르헤스 전과 후로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이 나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징적일 뿐더러 많은 작가들이 고개를 숙이는 작가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들어보셨어요? 움베르토 들어본 것 슐라님이 같아. 얘기해 주신 적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분 빠스니? 와돌리 팬이다. 여튼 격렬한 팬이라고. 팬이야. 이분이 정말 유명한 작가라서 보르헤스가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은 것은 보르헤스의 수치가 아니라 노벨 문학상의 수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사악한 독재자인 피노체트라는 분을 찬양을 하고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우파 군사 정권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상을 못 받았어요. 페터 한트케랑 비슷한 경우인데도 작가의 정치 성향이 수상의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좌파를 지지하는 작가는 몰라도 우파를 지지하는 작가는 지금까지 냉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르한 파묵 들어보셨어요?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르한 파묵, 파블로 네루다, 사르트르도 모두 좌파 독재자들을 지지하였지만 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요약을 하자면 노벨 문학상의 수상 여부로는 한 작가의 문학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는 좀 힘들고 그분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는 이 분이 좋은 작가 혹은 나쁜 작가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상이 그러하듯이 상을 받는 사람보다는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 다른 작가들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왔듯이 노벨 문학상의 수상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요. 아무리 수상 기준이 변하더라도 자격 미달인 사람이 이 상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자격 미달이라는 말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가가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준도 사실 주관적인 거라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준이 모호해서 지금까지 수상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수상 기준이 확실하고 뭐 처음에 안느님이 얘기했지만 뭐 예술 점수 몇 점, 뭐 무슨 점수 몇 점 이렇게 정말 칼 같은 기준이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오래 수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모호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수상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거지. 정말 기준이 칼 같은데 누가 못 받았다? 그럼 더 논란이 불거졌겠죠. 이 사람이 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정치 얘기도 나왔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란 얘기는 결국 자기만의 신념이나 이야기가 가득 찬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고 뭐 그게 가담한다는 게 진짜 정치권에 뛰어드는 게 아니었어도 자기만의 신념이 있을 거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수상에 뭔가 구분의 잣대로 여겨진다? 뭐 그런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이런 신념에 나는 이야기를 쓰는데 정치적인 건 몰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의 글을 쓰는 사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까
저는 처음에 범지구적이고 인류애적인 상일 것 같은데 듣다 보니 그냥 로컬 프라이즈 정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더 확고해지면서 든 생각이 고작 1년에 한 명 주는데 그걸 어떻게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저 사람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 입맛 다 못 맞출 것 같아서 오히려 모호하게 이렇게 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노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벨 재단 입장에서는.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노벨 그런 모든 상에 대해서 노벨상이라는 게 사실은 어쨌든 그 노벨이라는 사람의 유언? 그런 사람의 뜻에 따라서 개인의 뜻에 따라서 그 돈 많은 재단에서 어쨌든 자신들에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장학금을 뿌리듯이 인류를 위해서 되게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안 줘도 되잖아요, 그거. 누가 주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뭐 범지구적인 상도 아니고 노벨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돈을 주고 상을 내리는 건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이 지구 역사상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의 유일무이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주는 것만으로. 그 돈 네. 자기들이 써도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상이 점점 커지고 유명해지고 약간 이미지 자체가 범지구를 띄다 보니까 사람들이 잣대를 좀 들이밀고 엄격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주는 것만으로 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감사히 받아라. 닥치고 받아라. 11억 준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받을 만한데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그러니까 더 이슈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독재자를 아까 뭐 지지하는데 좌파 독재자 지지하면 받는데 우파 독재자 지지하면 또 못 받고 뭐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 말을 생각할 수 있. 근데 거기서 주겠다는데 어떻게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나 이 사람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인기 투표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 노벨 문학상이 지금. 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약간 의구심은 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의결권이라는 건 없고 그들이 의결권을 줄 리도 없고 이대로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저는 그들이 최대한 스스로도 자정작용을 거치려는 좀 노력이 되게 많이 보여요. 최대한 조금 주관적을 떠나서 객관적을 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한 것은 노벨 문학상을 줄 때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을 받은 것은 영예지만 다 좋은 작품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봤는데 제가 이거를 K-팝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자긍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학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고은, 황석영, 이문열과 같은 대가들이 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 문화가 세계에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한국인이 조금 더 가지고 있어서 매달리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노벨 문학상이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난 기준을 가지고 상을 수여하는 것은 아니다. 뭔가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 물론 채식주의자처럼 맨부커상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문학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 집착해서 이 상을 못 받으면 우리나라의 문학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에 집착하는 것이 비단 그 문학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까 6개 부문이 있다 그랬는데 전 부문에 대해서 왜 10월 달만 11월 달만 되면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는가? 이래가지고 현재 이제 김대중 대통령만 이제 한 분 평화상을 받으시고 아무도 우리나라에서는 받은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교육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뭔가 창의성을 제한하고 아니면 이제 뭐 대학에서는 뭐 더 연구보다는 성과에 집중 단기적인 뭐 이런 거에 하면서 산업과 이런 교육 시스템, 국가 전반을 돌아보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문학상도 포함되는 것 같고. 이게 국가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노벨상이라는 게 국제 정세에 항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의 국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국제적인 어떤 부문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문학도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생각한 건데 통일이 되면 바로 상을 받을 것 같다.
않을까. 몇 년 후에. 음. 그 근처, 통일되는 그 연도 근처로 상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남한 작가가 한 명도 없지만 북한 작가도 한 명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보면 통일을 하고 좌파 정권의 독재자를 욕하는 사람이 글을 쓰면 수상을 할 것 같은데. 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이 유럽 중심의 문학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처칠이 상을 받은 걸로 봐서는 순수 문학만 추구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넓고, 환상문학, 아동문학이 모두 다 배제된다는 점에서는 너무 좁고, 뭐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노벨 문학상은 받으면 굉장히 영광스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벨 문학상이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 밥 딜런의 경우도 가수시잖아요. 네. 근데 문학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념을 재정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은데 그 가수가 쓰는 이제 가사도 결국 시와 비슷하다. 라고 해서 이제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문학성으로. 네. 그 계기가 저는 그 노벨 문학상이 시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지 않았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을 들어볼까요?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노벨 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문학 쪽에서는 제가 뭐 박식하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벨이라는 그 이름, 네임밸류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화였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4명 중에서는 제가 가장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재밌게 읽은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없거든요. 책을 읽긴 읽었죠, 살면서. 뭔가 뭐 이 구절이 마음에 들더라. 뭐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 뭐 그런 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재밌게 읽은 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슐라님 때도 그 철학 관련 얘기를 하셔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쿠마님도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제가 거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할 정도로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얘기를 해주실 거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화였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지 않았나 오,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평이 아닌가. 와, 범례님이 이렇게 후기에 후하지 않거든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양선에서 항상 뭐 이제 문학이나 영화, 음악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영화제 수상작이라든지 차평점이 높은 영화라든지 노벨 문학상 혹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필독도서 뭐 이런 것들을 나름 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제 취향을 잡는 데 도움은 주겠지만 결국 이 취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읽을지 쌓아가는 거는 전적으로 저한테 달리지 않았나. 좀 더 주관적으로 어차피 문학이 주관적인 거니까 취향을 쌓는 데 있어서 더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좀 자신 얻게 되는 한 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제를 준비를 한 게 노벨 문학상의 권위를 무너뜨린다기보다는 사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11억 원이 상금이지만 그거를 상을 주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시간과 돈이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영광됨을 찬양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책은 내가 재미있게 읽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